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네, 자 불금 첫 번째 시간. 네, 미래에셋증권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스냅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죠. 예, 스냅이 가이던스 뭐 여러 실적도 정말 많이 밀렸죠. 제가 잠깐 봤는데 아까 마이너스 29%를 보고 왔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메타도 같이 덩달아서 또 두들겨 맞고 있는 모습. 많이 아프신가요? 예. 네, 힘을 내세요. 주말이잖아요. 보고 깜짝 놀라서 꺼버렸습니다. 그냥.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시장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시장 오늘 역시 중국은 하락했고요. 예. 미국은 상승했는데 상해 종합이 0.06 하락, 심천이 0.38 하락했습니다. 홍콩 H가 0.1% 상승했고요. 미국이 다우가 0.51 상승, S&P 500이 0.99 상승, 나스닥이 1.36% 상승했습니다. 어제 정말 괜찮았어요. 예, 훌륭했죠. 예,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장 요약은 네. 빈센조 까사노입니다. 네? 빈센조 까사노. 빈센조 까사노. 네, 혹시 그 송중기 배우님이 나온 드라마인데 예. 보셨을까요? 예. 네, 이탈리아 마피아 출신의 예. 그런 주인공의 배경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악당들을 물리치는 시나리오인데 예. 이걸로 정한 건 사실 전일 시장에서 가장 뭐 스냅의 실적 발표도 있었지만 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탈리아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이제 사임을 하면서 네. 이게 조금은 이제 시장에서는 반응하지 않았나. 그래서 어.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했어요. 채권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었고. 예. 그래서 제가 채권 금리들을 조금 살펴봤는데 사실 그 미국 그 유럽에서도 최근에 올해만큼 유럽 뉴스들이 많이 나온 해는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미국이랑 중국 뉴스 많이 달랐는데 유럽에서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네. 금리들을 한번 좀 불러봐 드리면 현재 미국 10년물 금리가 2.89%고 중국 10년물 금리가 2.79%, 일본이 0.22%입니다. 이는 요 점이 상당히 이제 재밌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예. 독일 금리가 1.2%고 이탈리아 금리가 3.5%까지 뛰었어요. 네.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도 그런 빈부격차가 상당히 이제 벌어지고 그래요. 있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의견 중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는 이제 긴축 재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팬데믹 때 너무 많은 돈을 썼으니까 조금 더 이제 긴축 재정을 써야 된다라는 거랑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쪽에 의견을 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랑 좀 반대되는 의견들도 강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유럽이랑 미국이 박자를 맞추는 거에서 이탈리아는 조금은 그런 균열이 생긴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시장 요약을 하실 때 네. 이게 그냥 바로 떠오르십니까 이게? 뭐 빈센조 카사노, 뭐 저 비비 뭐 이런. 안 떠오르죠. 사실 저희 많이 공부하시는 거죠? 팀원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시장 이 원고를 쓸 때 오늘의 뉴스들을 쫙 쓴 다음에 예. 오늘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혹시 아이디어가 하나로? 있으십니까라고 물어보고요. 예. 그래서 사실 팀원들의 도움도 많이 받고도 있고 방송 직전에 떠오를 때도 많아요. 예. 네. 근데 이게 참 이 단어 하나가 키워드였다. 오늘 그 어떤 이창구 선임 매니저의 그 메시지가 기억이 남아요 이게. 예, 이탈리아 예를 들면.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예. ECB가 11년 만에 0.5% 금리 인상을 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사실 ECB 분열 방지를 위한 새로운 채권 매입 프로그램인 TPI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금리 올리는 거랑 또 맥락은 안 맞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을 사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 조금 약한 고리들을 조금 보완을 해주겠다라는 립 서비스는 해줬어요. 근데 하지만 언제 개시할지, 얼마나 사줄지는 언급하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건 나오지 않았고, 그 라가르드 총재가 경기 침체는 빠지지 않겠지만 경제 활동 둔화, 전쟁으로 공급망 문제는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함. 이게 침체 아닌가요? 그러니까 침체는 안 빠지는데. 네. 경기 활동은 둔화되고 공급망 문제는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는 하겠지만 무튼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탈리아랑 그리스, 그러니까 과거에 유럽 위기가 있을 때 피그스가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참 좀 아이러니하게도 피그스라고 하면은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을 가리키는데 네. 그들의 국가가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를 제패했던 경험들이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 시대도 있었고 예. 로마 시대, 그리고 스페인의 무적 함대, 포르투갈 역시도 해양 세력으로 먼저 진출하면서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영국도 뭐 브렉시트 이슈도 있었지만 참 정말 제일 잘 나갔던 국가들인데 지금 이 나라를 들으면서 지금 가장 폭염으로 시달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들. 스페인.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영국도. 유럽 지도 이렇게 예, 보면 예, 정말 예. 스페인에서도 뭐 심지어 산불까지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예. 폭염에다가 산불까지 어. 나는 거 보면 예.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까? 그러니까 워낙 강했던 그 국가들이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또 이게 계속해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그 레이 달리오 책에서도 보면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책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향후 우리는 2022년 역시도 어떻게 변해갈지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오늘 이거랑 연결해서 좀 같이 고민했던 소식 중, 그러니까 소식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예측치를 보면 그 중국과 미국의 경제 GDP가 31년에 역전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22년인데 31년이라고 하면 채 10년이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결국엔 이 두 국가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거는 예. 이번에 그 관세 놓고도 좀 의견이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예. 관세를 철폐하면은 중국은 또 한번 계속해서 제조업으로 돈을 더 벌 수도 그렇죠.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관세를 계속 유지하면은 이런 물가를 잡는 또, 데 있어서는 인플레이션, 유리하진 예.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올해 뭐 경제 수장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은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고민이 많은데 예. 그들도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저희 투자자분들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언제 어떤 판단이 일어날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어제 뭐 밀라노 증시는 3% 가까이 밀리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네네. 채권 시장도 오늘도 변동성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채권 가격이 조금 어제랑 반대로 이제 조금 반등은 하고는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뭐 주식뿐 아니라 채권의 가격이 유럽에서도 상당히 변동성이 크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유로화 약세 요인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유로화가 계속해서 약했는데 어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세로 보이는 움직임들은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유로화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줬던 이유들 중에 또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세가 지속되는 거는 금리 인상이 좀 선반영됐다는 얘기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러시아와 독일 가스관 그 이슈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탈리아의 정치 혼란이 조금 아무래도 유로 약세에 기인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로화 약세. 네. 사실 제가 유로화도 많이 보시나요? 근데 채파고님? 저는 사실 유로에 대해서 환율로 별로 인지하지 못했다가 네. 최근에 사실 최근 돼서. 워낙 그죠? 유럽의 얘기가 많이 나니까 요즘 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럽에서 가장 큰 주식을 떠올리면은 그런 흔히 잘 아시는 명품주들이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들이 조금 더 시가총액을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랑도 맞물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 이렇게까지 그 격하게 냉전 체제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조금은 좀 애매한 스탠스가 있긴 했었거든요. 국가별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 시장을 버릴 수는 버릴 수 없으니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거 몇 년 전에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에 나토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나토에 이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이제 파트너가 아니다라고 규정하면서 좀 더 적이라고 명시를 비슷하게 하는 걸로 조금 유럽은 스탠스를 어느 정도 잡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또 시장에 반영이 될지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곡물이 아니죠? 예, 곡물 수출. 예. 예, 수출. 그 예, 채권 기대감이 있다. 예. 가격도 변동성이 컸는데 최근에 이제 농수산물 변동성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전쟁 초반에 이제 주목했던 거는 두 국가의 밀 수확량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게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수출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두 국가 간의 긴장감을 높이는 소식만 있었는데 정말 간만에 긴장감을 다소 완화시키는 소식이 나온 것 같고요. 이 두 국가가 얘네들 예. 예, 곡물 수출 재개 합의 기대감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예. 러시아 외무차관이 합의에 근접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고요. 이 합의 안에는 우크라이나 항만이나 화물선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이 됐지만 이 러시아가 합의안을 이행할지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상의 걸림돌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함의 흑해 접근을 막기 위해 설치한 지뢰, 그러니까 선박이 이동할 수 있도록 지뢰를 일부 제거하는데 동의는 했다. 여기까지는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 워딩을 좀 보니까는 아직은 좀 갈 길이 좀 멀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래도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건 나쁜 일은 아니고 원래 이게 죽일 듯이 싸워도 예. 지나고 보면 또 이게 서로의 또 실익을 또 추구하는 거거든요. 네, 미국이랑 중국도 요즘 봐요. 이제 통한다고 그러죠. 예전에 서로
죽일 듯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물고 뜯었거든요. 예. 시진핑이나 바이든도 요즘은 이제 약간 화해하는 분위기잖아요. 예. 얘네도 이제 그만 싸워야죠. 그러니까요. 언제까지 싸울 겁니까? 그렇죠. 그만 좀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대화 채널이 그래도 네. 유지가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대화만 돼도 창구가 열린 건 중요하죠.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뭐 또 좋은 좋은 뉴스가 있을까요, 오늘? 미리 그냥 사전에 얘기하고 시작할까요? 예. 오늘은 좋은 없다. 뉴스가 있다 없다 뭐 이런 예, 걸로. 예. 그러니까 사실 근데 뉴스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어떠한 소식이더라도 그 맥락과 문맥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실적 같은 경우도 얘기 드린 것처럼 너무 안 좋았어도 가이던스가 좋으면 상당히 좋은 거고, 그러니까 스냅 같이 좀 가이던스까지도 더 안 네. 좋게 발표를 하면 더 이제 우리가 공포감과 우려감을 키워가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뉴스도 사실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뉴스로 전해드릴 게 어제도 말씀드렸던 고용 뉴스랑 연결된 실업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업 보험 청구 건수가 8개월 내 최대치를 이제 기록했다. 근데 이제 이 역시도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하다 보면 연준에서도 금리를 올리는 게 물론 물가가 우선이냐 실업률이 우선이냐를 놓고 이제 줄다리기를 하겠지만은 네. 그러한 또 힘든 뉴스가 또 너무 또 멀리 가다 보면 어느 정도는 또 완화적인 스탠스, 완화적인 인터뷰들, 완화적인 코멘트들 주지 예. 않을까. 예. 어찌 보면은 뭐 사실 주식이 좀 선반영한다는 가정하에 안 좋은 뉴스가 좀 많이 나와주면 이제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는 좀 이제 갈 만큼 가지 않았냐, 먹을 만큼 먹지 않았냐, 예, 이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악재가 쏟아질 때 예, 악재가 좀 쏟아져야지. 예. 그러니까요. 100bp 이게 나와야 75bp도 그 정도까지는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예,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예, 기준금리 네, 얘기가 나왔네요. 유럽은 금리를 올렸고 네.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제 여러 나라들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이번에 기준금리 3.5%로 동결했고요. 네. 사실 인도네시아도 인도네시아지만 일본은행 상당히 재밌는 또 코멘트를 달았어요. 일본은행 총재는 일본은 금리 인상 계획이 없다. 금리 인상 계획이 없다. 네. 예. 사실 최근에 일본이 좀 많은 관심사가 있는데 엔화 때문에 왜 그럴까요? 예. 결국에는 사실 엔화, 유로, 원화 뭐 다 약세였잖아요. 네네. 사실 그 러시아 루블과 달러를 제외한 웬만한 통화들은 다 약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들의 통화 방향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이 그들의 나라의 주식과 채권의 움직임이 상당히 방향을 잡아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채권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시장은 좀 더 선반영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환이 제일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보거든요. 예, 왜냐면 한국 주식 얘기할 때도 환율이 떨어져야 조금 오른다 지수가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이게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 글로벌하게 다 연결돼 있는데 글로벌한 이 스마트 머니들이 어느 국가로 향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얘기했었잖아요. 엔화, 원화 그리고 비트가 약한데 과연 이 약한 통화들 중에 만약에 가정을 하는 거죠. 이 달러 강세가 뭐 무한히 가진 않겠죠. 그렇죠. 뭐 미국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면은 이 달러 약세, 그러니까 약세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강세가 꺾이는 시점에 예. 우리의 자산들은 또 다른 국가로 보내기 시작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펀드 매니저나 투자자들도 그런 결정들을 할 텐데 그럼 어디로 보낼 것이냐. 그 흐름을 쫓아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돈의 생각하거든요. 흐름을 빨리 읽어야 된다. 예.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면 세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예. 원화, 엔화, 비트가 있으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세파고님 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원화 자산을 선호합니다. 원화 자산. 네. 이유는 뭘까요? 예측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원화. 저도 원화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엔화랑 비트를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예, 너무 이제 변동성이 너무 크고 비트도 마찬가지로 아직 뭐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그러지 않을까. 예. 그러게요. 이창호선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뭐 세계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워낙 달러가 강해서, 예. 그러니까 엔화도 정말 막 몇십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제 우리가 원화 얘기할 때도 정말 이 4년에 한 번 있을 만한 그런 1,300원 이상의 환율대를 유지하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한국 자산과 원화를 담는다라는 거는 이 향후에 미래의 그 경제나 GDP 경쟁에서 한국에 있는 산업군들이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었던 그런 제조업 베이스의 큰 기업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10년 동안 한국에 있는 기업들의 성장세들을 보면 몇 가지 기업들이 떠오르잖아요. 사실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게임 회사들 몇 개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한 다음 박자에서,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와 스마트폰 시대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냈던 회사들이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그래도 경제 규모를 계속해서 늘릴 수 있었다고도 그러니까.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과연 이 다음 박자에서 예. 한국 기업은 그런
좀 더 이제 뭐랄까요 한국 경제를 지키거나 음. 세계적으로 좀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가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는 사실 한국 시장도 그래도 제가 이제 많이 좀 듣긴 하는데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좀 저평가돼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이거 얘기하면 약간 좀 이 민감한 반응이 좀 나올 것 같아서 나중에 네, 방송 끝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뉴스가 뭐가 있을까요? 모건 스탠리. 예. 뭐 어제 모건 스탠리가 그 애플에 관해서 재밌는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구독 모델로 전환 시 시총 3조 달러 회복 가능하다. 3조 달러 회복. 예.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최근에 독일의 이제 자동차 회사인 비사에서도 열선과 통풍 구독 모델이 나오면서 좀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는 하드웨어적으로 다 만들어 놓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통신이 되다 보니까 그 기능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열어주느냐 닫느냐를 구독적으로 이제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플도 이런 가능성이 있다. 혹은 뭐 이런 걸 전환할 시에는 시총이 회복 가능하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 기기에서 효율성을 높이거나 좀 더 잘 사용하려면 예. 많은 기능들을 추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드웨어를 하나 PC를 구입하든 스마트폰을 구입하든 자동차를 구입하면 거기 내재되어 있는 기능은 내가 다 향유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말 그대로 껍데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 기계는 샀는데 예. 우리가 같은 핸드폰을 샀는데 예. 기능이 다른 수도 있는.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예.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경쟁하는 곳 쪽에서 무조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강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변화가 자동차 산업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제 하드웨어만 있는 자동차는 그냥 자동차인 거고 소프트웨어가 갖춰져야 자율주행차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를 잘 만드는 것보다 자동차를 구동을 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완성시키는 기업이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가지게 될 거라고 우리가 이제 예측 가능해지는 거죠. 네, 실제로 3차 산업혁명에 우리에게 줬던 중요한 인사이트가 컴퓨터와 인터넷이 세상을 바꿨는데 컴퓨터 제조업체가 아니라 컴퓨터를 워킹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강자로 살아남았거든요. 그렇네요. 이제 자동차 역시도 우리가 운행하는 자동차 소프트웨어는 분명히 한 개 아니면 두 개의 기업이 다 석권하게 될 거예요. 그 라이벌전이 이제 이루어질 건데 그 기업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한 개 아니면 두 개. 한 개 아니면 두 개. 예. 아마도 두 개겠죠, 제 생각에. 예. 네. 그러니까 지금 PC에서 말씀을 주셨지만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약간 대표적인 두 기업이 있었지만 소프트웨어도 이제 애플과 구글이 있었듯이, 그러니까 뭐 자동차 역시도 그렇게 재편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중국에 있는 그 빅테크들이 과연 어떻게 스탠스를 잡을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이두 같은 기업도 중국에서 이미 자율주행을 계속 테스트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그런 기술력 차이들 거기서도 갈리지 않을까. 결국엔 누가 더 사용자를 많이 확보하고 누가 더 이제 침투를 뭐 적극적으로 해 있느냐 네. 이런 게임들일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참 이게 재밌는 게 지금까지는 핸드폰 사면 예. 그 안드로이드나 애플 소프트웨어를 공짜로 썼잖아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라는 모델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용량을 더 많이 쓰려면은 지불을 돈을 내야 했는데 그렇죠. 이게 이 다음 단계에서 지금 우리가 이 보고서로만 보면 네. 돈을 더 많이 내야 더 좋은 서비스를 많이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테슬라 역시도 지금 그 완전 자율주행은 좀 더 추가금을 받고 팔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완전 자율주행을 구매하는 것도 최초에 살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살 수도 있고 혹은 뭐 그걸 구독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옵션들을 여러 개를 출시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아지는 전략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조금 계속해서, 그래서 사실 이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게 결론을 내렸냐면 점점 더 0101 비트의 시대로 진입하는 느낌이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컴퓨터 이분법. 그러니까 컴퓨터는 0101만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거를 코딩이라는 중간 언어를 통해서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근데 조금씩 더 내가 무언가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품에 대해서 가격을 많이 지불했다라고 하면 이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에 대해서도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시대가 점점 더 열릴 것 같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장이 하락한 시점에서 다음을 계속 고민하자라는 의견들을 드렸는데, 그 다음 박자는 뭐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돈을 더 많이 지금까지도 벌고 있었는데 예. 그게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 같다. 예. 네. 참 이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선 좋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뉴스지만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는 싫습니다. 안 됩니다 이러면. 너무 비싸지잖아요. 이것저것 옵션화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은 소비자이자 투자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셋도 마찬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사실 그만큼 다음 박자에 올 그 회사들을 미리 좀 투자자로서 예. 매수를 해놓으면 뭐 더 많은 것들을 소비할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결국에는 사실 이게 제가 주식의 최초의 역사에서도 그 배를 띄우는데 이제 공동으로 투자를 하면서 주식이 시작이 됐다. 예.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엔 주식을 얼마나 리스크를 테이크를 해서 합리적인 리스크를 테이크하고 기대 수익을 높여가느냐 이 게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저희 뭐 오늘 다음 주 이창선님 이제 또 다음 주 못 나오실 수 있으니까 다음 주 시장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 일단 FOMC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로 인해서 연결되는 환율,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비트와 나스닥이 반등을 하면서 다른 국가들 유럽 시장이나 한국 시장 역시도 반등에 좀 편승하는 모습은 보여줬어요. 물론 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네네. 근데 그 강도의 차이를 결정한 건 환율이었던 것 같습니다. 환율이요. 네. 예, 그래서 환율을 계속 지켜봐야 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예전에 이제 유가만 나왔었는데 이제 환율까지 같이 또 봐야 되는 복잡한 시장. 예,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저희 또 불금을 꾸며주신 미래에셋증권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창호 선생님과 시장 한번 리뷰해봤고요. 일단 어제 시장이 여러모로 좀 특이한 점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이탈리아도 시장에 그 금리 변화가 있었고, 뭐 일본 연준의 스탠스에 관한 부분도 좀 체크가 있었고, 네. 특히나 어제 미국을 대표하는 성장주들 테슬라 같은 종목이 10%로는 건 좀 기이할 그러니까요. 정도로 강한 현상이었던 깜짝 것 놀랐습니다, 같고요. 정말. 네, 예. 그리고 오늘 역시도 가상화폐 시장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종목들이 초강세 국면을 또 이어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시장의 온도가 좀 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조금 드는 시기라서 더 많이 업데이트하고 기회를 많이 관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잠시 광고 보고 하세요. 오늘 2부에는 중국 시장 찔링님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